이슈 칼럼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비건 대표 얘기부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이게 시장에서 갑작스럽게 대북주가 그저께 오후에 장 마감 전에 갑자기 다 튀어올랐거든요. 이유 보니까 찌라시가 좀 돌았더라고요, 시장에. 그러니까 뭐 북한을 만나기 위해서 중국에 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중국을 간 게 맞고 갑작스럽게 방중 중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비건은 말을 굉장히 아끼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계속해서 북한이 보낸 시그널은 연말 이전에 네. 뭔가 답을 달라라는 그렇죠.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굉장히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그 트럼프의 심리를 자극하는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있습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한국과 일본과 한국 거치고 나서 중국은 예정이 없었던 중국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일단 대북 문제에 대해서 일단은 경제물을 차치해 두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 지금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5개 국가가 있습니다. 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예. 그런데 이 중국과 이제 러시아가 딴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풀어달라. 일부긴 하지만 대북 네. 제재 좀 완화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이 과연 중국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좀 확고한 공조 체제가 유지돼야지만 대북 제재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미국과의 정면 벼치되는 이제 주장을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율할 필요가 있는 거 하나고, 또 하나는 북한과의 입장을 계속해서 조율해 보면 만나야지 뭔가 해결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만나는 지점이 어디가 좋겠느냐. 그렇다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그러면 가장 지금 이제 북한과 밀월 관계에 있는 중국이 낫지 않겠느냐. 뭐 이런 판단 때문에 이제 내부적으로 물론 비건 대표는 뭐 부인을 하고 있고요. 계속 동선조차 암암리에 움직이고 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베이징에서의 북한과의 접촉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의 흐름과도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지금 우리한테는 좀 판문점에서 만나면 참 그림은 좋은데 너무 대놓고 만나는 느낌이어서 이미 예. 북한은 한국은 좀 빠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너무 강도 높게 비난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금강산에 있는 북한 이제 남한 시설물들 예. 철거하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남한과의 어떤 물밑 교섭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북한과 이제 미국이 만난다. 이거는 가능성이 이제 많이 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으로 가서 다양한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강대강이잖아요, 북한이랑. 근데 중국은 유화적인 제스처를 하면서 미국이 좀 풀어줘라라고 좀 설득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양국 간에 또 외교 문제로 번지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안 가겠죠? 맞습니다. 중국도 사실은 그동안 이제 무역 1단계 합의 이전까지는 네.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했습니다. 근데 1단계의 서명을 받아내자마자 자기 목소리를 내고 내기 있어요. 시작했죠. 그러면서 적어도 물론 뭐 러시아와 공조를 통해서 이제 유엔에 있는 안보리 이제 이사국이기 때문에 일단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라, 그 요건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 우리 정부와도 좀 일정 부분 논의를 했다는 이제 후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간 이제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은 적어도 대북 제재에서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쩌면 우리 편에서 보면 예. 일견 우리가 주장하는 바였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 좀 빼달라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사실 그동안은 꾸준히 미국과 눈치를 보면서 경제 문제 쪽에 좀 치중을 했다면 예. 이제 경제 문제 한 계단은 적어도 넘어섰기 때문에 2, 3단계는 쭉 흘러가야 되는 문제지만 내년으로 넘어가야 되는 문제지만 당장 연말 디데이가 가까워지면서 중국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얘기는 중국이 과거처럼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뒤로 한 발짝 이제 빼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나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라고 이제 점차 이제 한 번 더 문제에 개입할 것임을 이제 시사하는 대목이 아니냐라는 거고요. 이걸 보는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좀 이거 봐라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내부적에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돼 있는 상황에서 예. 여기까지 신경 쓰기에는, 이걸 또 외교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결시키기에는 너무 좀 나간 상황이고, 그리고 2차, 3차 이제 협상에서의 어떤 이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거로 보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사국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과 대한민국이 지금
맞대고 있는 상황이고 풀어야 되는 건데 우리를 자꾸 빠지라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제에서 대한민국 문제에서 자꾸 그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이 마치 우리나라의 대변인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그 어떤 대책이 좀 나와야 될 상황인지. 맞습니다. 2017년부터 일단 이제 미국과 북한이 우리 중재로 인해서 대화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핵 발사, 미사일 발사,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재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중단돼 왔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조금씩 연말 가까울수록 굉장히 좀 험한 얘기가 오고 있습니다. 북한은 뭐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함축적인 의미의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혹시나 미국 본토까지 가격할 수 있는 ICBM, 이 단거리, 중장거리 이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 그동안은 굉장히 우호적이었어요. 미사일을 발사해도 이 정도까지는 익스큐즈가 가능하지만 그런 ICBM은 좀 다릅니다. 이건 다들 미국이 안보에 특히나 미국의 안보에 이제 이 해가 된다라는 거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2017년 그 이전 정말로 강경하게 악의 축이라고 했던 이제 북한을 상대로 굉장히 나열해놨던 시나리오들을 다시 꺼내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북미 간 이런 이제 비핵화 협상이 중단 상황에서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뭐냐? 뭐 중재라로부터 뭐 여러 가지 촉진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어쨌든 한반도 이 평화 프로세스를 제거하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아마 24일이면 한중일 이 정상이 또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중국 청주에서 열리는 이제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금 뭐 한중 정상회담에서 그래야만 지금 중국이 이 북한을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이제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어떤 중국의 역할을 좀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좀 협상을 통해서 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지금 교착 상태에 빠진 조금 비핵화의 숨통이 트인다면 그나마 북한이 좀 자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굉장히 성의를 보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쵸, 굉장히 막말로 그 정상 간의 어떤 과거의 합의를 굉장히 깨트리는 수준까지 왔거든요. 굉장히 좀 치욕스러운 얘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조금 희석돼야지만이 우리의 좀 역할이 좀 중재자 역할이 확고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뭐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북한 문제부터 해서 한한령 해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우리 경제 내년도에 대한 방향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잡았는데 뭐 시장에서는 일단 뭐 높게 잡잖아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원래 높게 잡고 거기서부터 수정이 들어가는 건데 SOC 쪽에 투자 엄청 늘렸어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1년 전 돌이켜 보면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7 밴드로 제시를 했어요. 근데 두 번 수정했습니다. 지금 2.0 올해. 그러면 거의 30% 가까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올해는 2.0이라고 한다면 내년 2.4라면 거의 급반등입니다. 급반등인데 정부가 이제 내년에 성장률 2.4%를 제시한 것 물론 앞서서 지난 7월에 하반기 경제 전망하면서 2.6을 제시했지만 0.2%포인트 낮았지만 지금 모든 전체 이 기관들 가운데 가장 장밋빛이에요. 한국은행과 국책연구기관은 KDI보다도 더 높습니다. 동시에 2.3을 제시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이런 낙관적인 전망의 배경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계 경제가 내년에 개선이 된다.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SOC 투자를 더 늘리고 민간 투자를 합작하게 되면 거의 100조 원 가까운 투자를 유도하게 되면 투자와 내수가 선순환이 돼서 경제 회복의 모멘텀, 장제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세금 깎아주고 그리고 자금 공급 늘려서 민간의 투자 100조 원 이제 유도하고 이러면 내수가 살아나서 2.4% 성장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데요. 어차피 뭐 정부니까 국민들한테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굉장히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 건 좋지만 이 체감하기에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고 아마 수차례 또 한 번 이 수정 전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높은 수치다라는 겁니다. 예, 일단 봤을 때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국민들은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내년에 뭐가 있냐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총선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어느 정부건 간에 이번 정부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부건 간에 선거를 앞두고 선거용 인심 쓰기 정책들, 뭐 민심 달래기 정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쪽에 너무 치중한 것이 아니냐. 특히나 SOC 같은 부분은 많이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뭐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한 이제 토목 경기는 없다. 예. 부동산 경기 활성화는 없다. SOC.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512조 3천억 원 예산 증액된 부분 가운데 SOC 예산, 이른바 쪽지 예산이 가장 많았어요. 네. 국회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하물며 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았던 한국당조차도 예결위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예산을 많이 따내서 SNS로 홍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정부도 지금 SOC 예산, 설비 투자, 그리고 뭐 부동산 경기 이렇게 18번씩이나 대책을 내놓으면서 규제 일변 들어가고 있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에 그나마 건설 투자 감소폭도 좀 둔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감안해 볼 게 지금 정부가 이제 내년 성장률 전망치 2.4를 제시한 것 가운데 미중 1단계 합의를 긍정적으로 봤어요. 한 성장률을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 그리고 반도체 경기도 회복될 수 있다. 막연한 회복세다. 이런 건데 그런데 지금 대내외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게 되면 최전 1.7, 많아야 2.3이에요. 그리고 정부가 지금 가정하고 있는데 내년 세계 경기가 회복되면이라는 거 같는데 IMF, OECD 내년 세계 경제는 올해보다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나 미국 경기를 보게 되면 OECD는 미국은 올해 2.3에서 내년 2.0 보고 있고요. 중국 어떠냐? 중국 올해 6.2에서 내년 5.7이에요. 바로가 깨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과 중국 의존도가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데 예. 우리만 2.0에서 2.4를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제가 잘못돼 있다. 세계 경기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답보 내지는 후퇴하는 가운데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무역 의존도의 거의 절반에 달하는 우리가 과연 미국과 중국이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2.4를 달성할 수 있느냐.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V자형 반등은 없다. 반등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커브형, 나이키 커브형으로 완만한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마지막 질문을 그냥 간단하게 좀 드려보고 싶은 게 많은 분들이 이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증시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다 냈고 지금 이제 타이틀이 달렸죠. 역사상 3번째의 불명예다 여러 가지가 나왔고 지금 펠로시 의장이랑 엄청 설전을 하고 있고 SNS에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은 오히려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낸시 팔로시 이 하원 의장이 좀 저는 오판을 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흠집은 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역사상 3번째 하원에서 탄핵안이 이제 의결된 그런 이제 대통령이다라는 낙인 효과는 있는데 네. 지금 금융시장도 그렇고요. 이런 걸 보게 되면 오히려 상원에서 부결될 게 너무 뻔합니다. 상원 100명 의원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지만이 가결이 될 텐데 이미 지금 공화당이 54석이에요. 다 잡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과반수 이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걸 깨트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역풍이 분다는 거거든요. 지금 증시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나마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이 경기 좋아지고 증시 부양한 거란 말이에요. 예. 재선되면 그나마 증시는 더 좋아질 걸로 보고 있다라는 이 기대감이 반영된 거거든요. 설문조사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약간의 트럼프 대통령은 자존심이 좀 구겨질 수는 있겠지만 내년 이제 재선을 보게 되면 대통령 선거를 보게 되면 5번에 이제 이 하원에서 이제 정말로 예방주사를 하나 맞았다 정도로 하자 따끔하다라는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상원에서 정말 간등간등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되냐 마느냐 이러면 불확실성이 증폭될 수 있지만 이 상원은 가보나 마나야 이런 분위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이제 확연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에서는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노딜 브렉시트나 뭐 비슷하게 보는 거죠? 맞습니다. 노딜도 확률이 적다라고 보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오늘 시장을 관련한 이슈들 또 하나하나 점검해 봤습니다.